묘를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보험금으로 금괴를 삽니다. 자기는 그걸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험 범죄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넌 죽어도 돼.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사건을 새롭게 추적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인드 헌터 이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헌터 오윤성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파묘를 해서 매장된 시신을 꺼내서 부검을 해야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전모가 매장된 시신의 부검 결과로부터 확정적으로 사실관계로 정리되는 포천 농약 살인사건. 등장인물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인물이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40대 정도의 주부가 그 사건의 어떤 주체였다.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그 40대 여성 그 노 씨 같은 경우는 네네. 1991년도에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네네. 평범한 주부로서 딸과 아들을 놓고 이제 쭉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사업에 좀 실패를 하니까 2008년도에 위장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죽게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보험 범죄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파라콰트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파라콰트가 이게 성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이름은 그라목손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시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먹고 뱉었고,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를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마시게 되죠. 그때 당시에 한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땅 판돈에서 한 10억 정도를 이 그 여성이 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좌절로. 그 충분히 뭔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로부터 이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년 3월에 재혼을 하게 되죠. 이 여성이 그 새로운 그 남편 앞으로 또 보험을 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시어머니 홍 씨에 대해서 또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시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을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은 게요. 이제 보통 뭐 저도 남자지만 집안의 속속들이 사정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알기보다는 아내가 알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이제 뭐 70대가 넘으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아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정 살림을 아마 다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개연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엌이나 냉장고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40대의 아들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거의 문제의 지적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사전에 먼저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짰다면 목격자가 될 수 있고 반대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둘째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은 김치찌개에다가 이 사람이 또 뭐 수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농약을 아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아주 조금씩 해서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해서 좀 우리가 이제 밀가루 그걸 말려놓고 이제 넣으면 약간 그 김치찌개 같은 게 걸쭉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글루텐이 생기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왔었다는 거죠. 그 파라카트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네.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첫 번째 남편 같이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의 어떤 경험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와서도 어머니를 살해했던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을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생겼군요. 그렇죠. 네. 범죄 수법이 진화를 한 거죠. 네. 어머니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이 한 7달 정도 있다가 예.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한 5억 3천 정도를 또 타게 돼요.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경찰에서도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었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신우였어요. 네네. 저 여성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난 이후에 예. 어머니 돌아가셨고 1년도 안 돼서 내 남동생이 세상을 떴다. 예. 3명이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었으니까 통상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폐렴 뭐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감기 걸리시고 예. 안 낫고 안 폐렴을 입원해 갖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돌아가시죠. 예, 맞아요. 그 두 번째 남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은 화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한 거죠. 예. 그러면 한번 묘를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느냐. 파라쿼트라는 성분이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만약에 그 사람의 그 몸속에 잔류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매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근처에 있는 토양까지도 그런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파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파묘를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이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완전 범죄 수준으로 네. 그렇게 어떤 종결이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파묘까지 해서 증거를 수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증거라는 게 중첩되거나 또는 다른 증거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어렵게 파악해야 될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검증 영장을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파묘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허가해줘야 될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또 유가족들 전체가 동의를 동의해줘야 해야 되는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조상의 묘소를 훼손시킨다 또는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다시 뜯어서 부검을 한다.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저항이 심했던 엄청난 심리적인 저항이 네.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파묘가 되고 난 이후에 성분을 해보니까 파라카트 성분이 나왔어요. 네네. 성분이 나왔는데 이걸 누가 집어넣느냐. 그렇죠. 그는 뭐 설명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노씨 같은 경우는 자기 딸에 대해 가지고 또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딸의 증상이 숨진 의붓 아버지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파라카트 성분이 나와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자백을 해요. 결국 이 노 씨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여성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1991년도에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이 여성 집이 상당히 가난했다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예,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남편이 결혼을 하면서 그냥 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추정컨대 이 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예. 부럽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이 남성이 예컨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 이 여성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됐다면 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상승돼서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고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계속 충족시켰다면 충족시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없었을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 딱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굴절이 생겼다. 그렇죠. 예. 남편의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가 되는데, 일단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그게 좌절된 거죠. 좌절되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굳이 자기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닌데, 필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땅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모질란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 돈으로는 뭐 4억 5, 6천이라는 게 큰 돈이니까 큰 돈이죠. 네. 그것을 남편을 보내고 그 자체를 자기 혼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희생양을 자기 남편을 이제 일단 삼은 건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내가 나의 어떤 미모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똑같은 형태의 또 한 번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적인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좌우 앞뒤를 안 가리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뇌피셜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교수님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91년도 결혼을 한 거라고 봤을 때 20대 초중반이었다고 치면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60년대 후반에 경제 도약기를 경험을 했는데 본인의 가족은 그런 경제 도약의 어떤 성취를 80년도에 갖지 못한 거였죠. 네. 그랬다가 그 집을 탈출하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약을 한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죠? 그런 상태였다가 2008년도에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상황을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의 돈과 새로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2008년 이후의 삶을 계산을 해봤으나 영위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또 있다는 없고 거죠. 이 남자랑 난 이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점프업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이 사람은 한 번 쓰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너가 여태까지 나 이렇게 고생시켰으니까 나 너 때문에 더 호강하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넌 죽어도 돼. 이렇게 명분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여성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은 되지는 않는데 뭔가 이 레저 같은 것도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레저 활동을 어떤 걸 좀 했나요? 레저는 이제 스키. 자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스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네네네.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그런 없었고요. 행동이. 그리고 이제 그 스키 장비, 스키복 이런 걸 갖다 굉장히 고급진 것을 구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이제 타는데 자전거도 그게 뭐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돈 숨겨놓으려고 골드바 사거나 요새 같으면 가상화폐 사고 막 그러시던데. 특이한 것이 이 노씨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괴를 삽니다. 금괴를 사서 어디다 넣어놓냐면 장롱에다가 넣어놔요. 집에요? 집에. 그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려고요? 그거보다는 자기는 그걸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는 그 과정에서 아니, 자기가 죽인 사람의 보험금을 금괴를 바꿔서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괴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신을 유골이죠, 유골. 그렇죠. 예, 유골함이잖아요. 그게. 유골을 보는 것인데 끔찍하네요, 그건요. 끔찍한 거죠. 예.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첫 번째 남편부터 그 어떤 독극물을 먹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뭐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네네. 뭔가 어떤 뭐 보험 범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좀 착안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또 누가 이제 보험을 뭐 권유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 4억 5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인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생활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좀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왜 그럼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사람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했어요. 고급 차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노 씨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은 평범한 그런 남성들이었고 예. 이 내연남은 자기가 좀 이상향으로 생각했었던 남성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거머쥔 그 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사줬다라고 하는 거. 조금 대하는 태도는 좀 달랐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람도 이제 새로운- 피해자 그 후보군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검사가 사형구형을 했고요. 사형구형했죠. 근데 이제 1심에서 법원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10년간 이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습니다. 항소를 하긴 했는데 항소도 기각됐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대법원 이제 상고기가 확정이 돼서 현재 이제 무기수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군대 가 있었는데 예. 아들 이름으로도 또 보험을 또 들어놨어요. 그건 이 사람의 그 그간의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아들도 잠재적인 피해자로 리스트에 올려놨다는 거죠. 사실 이제 사건 관련돼서 우리나라 수사할 때 살인 사건이 터지거나 이제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사실 살인 예비, 살인 음모에 네. 대한 것들을 사실은 기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제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친딸에 대한 살인 뭐 이제 미수, 예비, 살인 미수 예. 형태로 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 예, 음모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원하지 않지만 이욕형 살인 범죄가 앞으로 사회에 또 등장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염려가 되고 순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관계를 위장이혼이나 특수한 형태의 해체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그 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 또 다음 범죄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 범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서도 인간의 악마성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되고 어디까지 어떤 이 깊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준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거로 봅니다. 마인드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사건이나 범인들의 심리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아래에 댓글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헌터 이승우였습니다. 오윤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